어머니, 이 그릇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 제 속적 삶까지 벗겨 내쫓으시며 이 깨진 녹그릇 하나를 던져주셨지요. 나가서 빌어먹다 얼어 죽으라 하시며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천한 것에게는 천한 그릇이 어울린다고. 허나 보십시오. 그 천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계집이 오늘은 조선 팔도의 은자를 움직이는 객주의 주인이 되어 바로 그 그릇을 어머니 앞에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눈보라 치던 겨울밤,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 깨진 녹그릇 하나를 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인이 10년 뒤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버린 시댁 앞에 서게 된 기막히고 통쾌한 이야기. 모진 시집살이의 눈물, 탐욕으로는 먼 시어머니의 흉계, 그리고 끝내 뒤집히는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오늘 밤 한지 위의 야담에서는 속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고 또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쫓겨난 며느리와 깨진 녹그릇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 사는 집의 속사정은 더 또렷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으로는 번듯한 소슬대문을 세우고 기와 지붕을 이고 산다 한들 부엌 아궁이에 연기가 멎고 쌀독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의 영화도 이미 오래전에 그 미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도성 외곽 벼슬아치들이 물러나 살아가던 한 조용한 마을에 최대감댁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 집을 두고 아직도 뼈대는 남은 집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을 아는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대의 재산은 거의 다 축났고 남은 것은 낡은 체면과 허울뿐이었습니다. 사랑채 기둥은 번들번들하게 기름칠이 되어 있었으나 안채광에는 빈 독이 즐비했고 부엌문을 열면 찬바람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만 좋은 쌀을 아껴 지었다가 평소에는 묵은 조와 보리를 섞어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지요. 그런 집안을 틀어쥐고 있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안주인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낡은 장롱 속에 접어넣은 비단 조각을 펼쳐보며 지난날의 영화를 곱씹곤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 또한 제법 이름난 집안의 딸이었고 시집 오던 날만 해도 앞날이 창창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허나 남편은 이미 늙고 병약하였고 집안 곳간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붙들고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곤 외아들 정호 하나뿐이었지요. 내 아들만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집안의 잃어버린 영화도 내 늙은 날의 호강도 모두 되찾을 것이다. 이 생각 하나로 박씨 부인은 아들을 금쪽같이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정호가 글을 읽다가 기침이라도 하면 약탕을 끓였고 정호가 늦잠을 자면 햇빛이 눈에 들어간다 하여 문풍지를 덧발랐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뜻대로만 되던가요. 정호는 머리는 나쁘지 않았으되 끈기가 부족했고 한 번 글상 앞에 앉으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번번이 미끄러졌고 친구들이 조금만 꼬드겨도 시 짓고 술 마시는데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박씨 부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다음이 아니면 또 그 다음 하며 아들을 감싸고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집안 사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기울어갔고 결국 박씨 부인에게는
또 하나의 계산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 과거 급제가 당장 어렵다면 돈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라도 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중매가 여러 차례 오갔으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양반가의 허울은 남아있어도 실속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탓이었지요. 끝끝내 정오의 혼처로 정해진 이는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어려서부터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바느질과 살림 솜씨가 야무지기로 이름난 처녀였습니다. 허나 부친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어머니마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눕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비록 가난했으나 말씨가 단정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저 아이가 부잣집에만 갔더라면 안방을 단정히 꾸리고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라 하곤 했지요. 그러나 세상은 늘 착한 이에게 먼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혼례 날, 서희는 몇 번을 기워 입은 깨끗한 혼례복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최대감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가져온 혼수라야 낡은 무명 이불 2채, 어머니 손때가 묻은 반칫고리 하나, 그리고 놋그릇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귀 한쪽이 조금 찌그러진 오래된 놋그릇이었지요. 서희 어머니는 그것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감 나가는 것은 아니나 내가 시집올 적 내 외할머니께 받아 오래 쓴 그릇이다. 굶는 날이 있더라도 이 그릇만은 버리지 말거라. 여인의 살림은 결국 손끝과 마음에서 나는 법이다. 서희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시집을 왔습니다. 새 식구가 되는 집안에서 비록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성심껏 살림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허나 박씨 부인의 눈에 그 초라한 혼수는 처음부터 죄였습니다. 쯧쯧, 이불이라 가져온 것이 저 누더기 2채요. 그릇이라 들고 온 것이 저 찌그러진 놋그릇 몇 개라니. 정말이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저런 거지 발싸개 같은 물건을 혼수랍시고 가져오다니. 오늘부터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손님 대접은 꿈도 꾸지 마라. 부엌일, 물깃기, 장작 패기, 마당 쓸기 모두 내 몫인 줄 알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희의 손에는 물동이가 들렸고 허리에는 낡은 행주가 꽂혔습니다. 혼례 첫날 밤도 다 지나기 전에 서희는 새색시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하인처럼 부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서희는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새색시가 시집와 첫 해를 조심히 보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다 독에 채우고 쌀이 모자라면 조를 섞어 밥을 안치고 반찬이 마땅치 않으면 된장국이라도 끓여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반듯하고 정갈했던지 한두 달 지나자 이웃 안악들은 슬그머니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댁 새며느리는 참 얌전하고 손이 야물다더라. 말 한마디 크게 하지 않고 일도 잘한다지. 저런 며느리면 집안이 복을 받겠구먼. 허나 그 말들이 박씨 부인 귀에 들어갈 때마다 그 여자의 속은 더욱 뒤틀렸습니다. 원래 탐욕 많은 이는 남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보는 법이지요. 서희가 밥을 잘 지어도 쌀을 낭비한다고 타박이었고 서희가 옷을 깨끗이 빨아 널면 심하게 빨아대서 천이 해진다고 생트집이었습니다. 마루를 쓸어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아도
박씨 부인은 일부러 흙 묻은 신을 신고 들어와 바닥에 발자국을 내며 혀를 찼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대느냐? 가난한 집에서 컸으니 양반과 살림의 법도는 꿈에도 모르겠지. 쯧쯧, 손이 빠르다고 다 살림을 하는 줄 아느냐? 몸만 바쁘고 머리는 텅 비었구나. 남편 정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처음에는 서희를 마주할 때마다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였으나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말만 듣고 서희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남편의 학문에 보탬이 될까 하여 책장을 기워놓고 벼루에 물을 갈아 놓아도 정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희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사온데 따뜻한 죽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이리 밤을 새우시면 몸이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됐소. 괜한 소리 말고 등잔이나 더 밝혀두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도 서희는 상처를 삼켰습니다. 허나 또 스스로를 달랬지요. 지금은 과거의 마음을 쓰는 때이니 내게 정을 보일 겨를이 없는 것이리라.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이 집에도 봄이 오겠지. 그 믿음 하나가 서희를 버티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데에는 유난히 겨울만한 계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섣달 금음이 가까워질수록 한양 하늘에서는 잿빛 바람이 불어왔고 냇가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씨 부인은 장작이 아깝다며 부엌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조차 줄였습니다. 마른 나무 몇 토막이라도 넣어 방을 덮일 수 있건만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지요. 2년 하나 따뜻하다고 장작을 태우면 봄까지 집안이 거덜난다. 추우면 몸을 더 부지런히 움직여라. 가만히 있으면 더 얼어 죽는 법이다. 그리하여 서희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 걸친 채 새벽 어둠 속으로 빨랫감을 들고 나갔습니다. 냇가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몰아쳤고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마저 서늘했습니다. 서희는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두 손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순간 손끝이 따끔하더니 이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등은 금세 붉게 터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서방님이 이번 과거에만 붙으시면 시어머니 마음도 누그러지실 수 있다. 그때까지만 견디자. 찬물에 젖은 치맛자락이 얼어붙어 무릎을 휘감았고 서희는 이를 악문 채 빨랫감을 치댔습니다. 그러다 잠시 손을 호호 불며 가슴에 품었지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본 이웃 아낙 하나가 차마 못 본 척하지 못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이 추운 날 어찌 이리 나왔소. 이러다 손이 아주 망가지겠네. 내 집에 불 때 놓은 아궁이라도 있으니 잠깐 와서 녹이고 가오. 괜찮습니다. 금세 끝날 일입니다. 괜히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또 노여워하실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웃 아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녁, 서희가 얼어붙은 손으로 밥상을 차려 올렸을 때 박씨 부인은 젓가락으로 나무를 한 번 뒤적이더니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안 맞는다. 이까짓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살피겠습니다. 다음? 내년은 늘 다음뿐이구나.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쌀은 줄고 돈은 안 들어오고 아들 시험도 시원찮고 내가 보아하니 애초에 네 팔자가 사납다. 서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순간부터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보다 분명한 모함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초 봄을 앞두고 정호는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치 이번만큼은 아들이 반드시 급제라도 할 것처럼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넬 건 없으면서도 아들에게 들려보낼 붓과 먹, 여비만큼은 악착같이 챙겼지요. 서희는 며칠 전부터 밤잠을 줄여 정호가 길에서 먹을 마른 주먹밥을 만들고 해진 버선코를 기워놓고 옷고름을 다시 달았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호의 가끈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부디 몸 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시길 빕니다. 정호는 잠시 서희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함 혹은 귀찮음에 가까운 무표정뿐이었지요. 어머니 잘 모시고 있으시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정호는 획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희는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끝내 한숨처럼 속삭였습니다. 부디 사람답게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지. 하지만 바람만 스쳐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 감댁은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표독한 시어머니와 그 밑에서 숨조차 죽여야 하는 며느리뿐이었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정호가 떠나자마자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눈치 볼 일도 없겠다. 며느리를 더욱 함부로 부려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침에는 장독대를 닦으라 하고 낮에는 장에 다녀오라 하고 저녁에는 남은 곡식을 일일이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고도 조금만 숨을 돌리려 하면 게으른 계집이라 몰아세웠지요. 서희가 밤중에 몰래 손에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으면 박씨 부인은 그 소리까지 용케 듣고 방문을 벌컥 열곤 했습니다. 어디서 꾀병을 부리느냐? 부잣집 마님이라도 된 줄 아느냐? 가난한 집 계집은 몸이 부서져도 일해야 하는 법이다. 서희는 그럴 때마다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덜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갉아먹는 독이 매질보다 더 깊이 뼛속을 파고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요. 정호가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마을 개들 짖는 소리가 잦아들 즈음 최대 감댁 뒷문으로 검은 장옷을 눌러쓴 노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노파는 장 안에서 혼처를 잇는다고도 하고 때로는 집안 망할 소문을 팔아 이문을 남긴다고도 하는 유명한 뚜쟁이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소매자락 속에서 반짝이는 금두꺼비 한 쌍을 꺼내 박씨 부인 앞에 조심스레 밀어놓았습니다. 마님, 이런 귀한 물건은 아무 집에나 꺼내 보이는 것이 아니옵니다. 장안 제일의 권세가 이조 판서대 감댁에서 말입니다. 정호 도련님을 사윗감으로 몹시 탐내고 계십니다요. 무어라? 판서 대감댁에서? 예, 마님. 판서 대감의 외동딸이 금지옥엽으로 자랐는데 도련님이 문장도 훤하고 집안에 뼈대도 있다 하여 은근히 마음을 두고 계시답니다. 혼사만 성사되면 벼슬길도 열리고 금은보화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뜩이나 남은 재산도 바닥나고 아들의 장래도 캄캄하던 차에 이보다 달콤한 말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허나
노파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박씨 부인의 마음에 더욱 불을 질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지요. 대개 이미 조강지처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 판서 대감댁 귀에 들어가면 혼사는 물 건너갈 터인데 참으로 아까운 일이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계산이 번개처럼 오갔습니다. 며느리 하나쯤 없애면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아들의 앞길도 트이고 나 역시 늙어 편히 살 수 있다. 그래, 저 계집 하나 때문에 이 복을 놓칠 수는 없어. 그리하여 박씨 부인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벼슬을 선택하였습니다. 조강지처, 그깟 것이 무어 대수라고. 내 아들이 한양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계집은 이 집에서 사라질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다. 뚜쟁이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돈의 눈먼 이와 욕심을 부추겨 돈을 뜯어내는 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요. 며칠 뒤 최대감댁 안마당에서는 느닷없이 굿판 같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입 가볍기로 소문난 무당이 요란한 방울과 붉은 천을 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했지요. 서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향냄새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당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에헤야, 에헤야. 이 집에 검은 기운이 들었구나. 핏빛 액살이 안채를 감돌고 젊은 사내의 명주를 끊으려 드는 망령이 붙어 있구나. 서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젊은 사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 못할 리 없었지요. 무당은 이내 부채를 쫙 펴더니 부엌 앞에 선 서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전연이다. 저 계집 등 뒤에 시퍼런 흉살이 엉겨 붙어 있다. 대감마님, 저 계집을 그대로 두면 한양에 간 도련님이 객사하고 집안 곳간이 비고 선산의 제사줄마저 끊길 것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아이고,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 했다. 저 근본 없는 계집이 굴러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애군이었구나. 서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판은 짜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옵니다. 정말로 집안을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사오니. 닥쳐라. 흉한 기운이 입을 놀리는구나. 저 계집은 천하에 망할 상이다. 지금 내쫓지 않으면 도련님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그 말에 박씨 부인은 손뼉을 치며 하인 아닌 하인을 시켜 서희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그 방이라야 초라한 괴짝 하나, 낡은 이불, 두 채가 전부였지요. 방 안에서 꺼내어 던질 물건이라곤 기워 입은 옷 몇 벌과 서희 어머니가 주었던 반지꼬리, 그리고 혼수로 들고 왔던 녹그릇 몇 점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희의 눈에 비로소 무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아무리 성심을 다해도 끝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그제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늘은 기가 막히게도 그날 저녁부터 큰 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마당의 흙조차 금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서희는 안채 아래 무릎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 밤중에 갈 곳이 없사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재물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의 귀에는 그 어떤 사정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씨 부인은 서희가 입고 있던 두툼한 솜저고리마저 거칠게 잡아 벗겨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 되옵니다. 이 옷마저 없으면 저는 감히 애군이 이 집안에 속옷까지 입고 나가? 이 집 살림에 실한 우울도 내년에게는 아깝다. 내 몸에 걸친 것도 모두 우리 집 물건이니 벗어놓고 가라. 서희의 몸에는 얇고 해진 속적삼 하나만 남았습니다. 눈발이 그 어깨 위에 내려앉자 금세 젖어들었고 찬바람이 살갗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끝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종으로 부리셔도 좋습니다. 허나 제발 이 밤에만은. 그때 박씨 부인이 헛간 구석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퍼렇게 녹이 슬고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간 낡은 녹그릇이었습니다. 바로 서희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그릇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것을 서희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쨍그랑 쇳소리가 차가운 마당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이거 내년이 가져온 혼수 중에 제일 쓸모없던 밥그릇이다. 정 배가 고프거든 이거나 들고 다니며 남의 집 문전에서 빌어먹고 살아. 천한 것에겐 천한 그릇이 제격이지. 썩 꺼져라. 그 말과 함께 대문이 열렸고 서희는 등 떠밀리듯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두꺼운 나무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인연이 끊기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서희는 눈 덮인 땅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은 얼어붙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으며 젖은 속적삼은 피부에 들러붙어 차가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깨진 녹그릇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자기 삶의 증표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서희의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추우면 오히려 잠이 온다 하지요. 서희는 그 차디찬 죽음의 잠 속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지나가던 한 상단의 행렬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 형체를 발견한 것은 개성에서 한양으로 물건을 나르던 상단이었고 그 선두에는 노련한 눈빛을 지닌 대행수 노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저 눈더미 아래 사람이 있다. 사내들은 급히 달려가 서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의식은 희미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허나 품에는 이상하리만치 꼭 그 깨진 녹그릇을 안고 있었지요. 이 계집을 수레에 태워라. 이 밤에 버려두면 죽는다. 상단의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남모를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고 혹시라도 송사가 생기면 피곤한 일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늙은 대행수는 단호했습니다. 장사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목숨의 때를 아는 일이다. 이 눈밭에서 죽게 두면 우리가 평생 업보를 진다. 그리하여 서희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상단의 객주집에서 며칠을 알아눕던 끝에 서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첫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먼저 가슴에 안겨있던 녹그릇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대행수 노인은 그런 서희를 보고 자초지종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음을 내어주고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냐? 예, 그러면 울지 말고 배워라.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남의 연민이 아니라 제 손에 쥔 기술이다. 서희는 그 뒤로 개성상단의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바닥을 닦고 손님이 쓰고 간 그릇을 씻고 심부름을 다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무엇이든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종이가 질이 좋은지, 어느 포목이 장마철에도 덜 상하는지, 남쪽에서 올라온 소금 값이 언제 뛰는지, 봄, 가을 어느 길목에서 말이 지치는지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익히며 전부 머릿속에 담았지요. 내행수 노인은 그런 서희를 보며 남몰래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는 살림만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셈이 빠르고 사람 속도 있는구나. 서희는 밤이면 주파나를 튕겼고 새벽이면 장부를 베껴 썼습니다. 그를 배운 덕에 계산이 빨랐고 사람을 대할 때는 지나치게 굽실대지 않으면서도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 속이려 들면 곧장 눈치를 챘고 누가 진심으로 거래를 원하면 그 마음 역시 알아보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서희는 상단의 작은 거래를 맡기 시작했고 거기서 얻은 이문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비단 장신구 하나 사지 않고 돈이 모이면 다시 물건을 떼고 다시 사람을 쓰고 다시 길을 넓혀갔지요. 남들이 놀란 것은 서희가 단지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고른 행상에게는 밥 한 끼를 내어주었고 사기를 당한 어린 상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미천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사란 결국 사람의 믿음 위에 서는 법. 서희에게는 그 믿음을 쌓아 올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희는 겨울밤 눈밭에서 죽어가던 초라한 며느리에서 조선 팔도의 물길과 장시를 꿰뚫어 보는 객주의 대행수 마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가 세운 만상 객주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했고 포목상이든 약재상이든 소금장수든 미곡상이든 큰 거래를 하려면 한 번쯤 그 문턱을 밟아야 했습니다. 허나 그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서희는 단 하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깨진 놋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닦아도 녹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귀떨어진 자리는 여전히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살아남았는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해주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대감댁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욕심의 눈먼 이의 말로는 대개 비슷한 법입니다. 박씨 부인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판서 대감댁 혼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뚜쟁이 노파가 꾸며낸 거짓이었고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믿고 금은 폐물을 갖다 바치며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호는 과거에 또 낙방했고 한양에서 만난 뜬구름 같은 벗들과 어울리다 노름판까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잔돈을 잃더니 나중에는 가진 것보다 없는 체면을 지키려 빚까지 끌어다 썼지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실패의 분풀이를 술과 화로 삼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며 함께 한탄했지요. 남은 논 한 자락, 집문서, 장롱 속 마지막 은비녀까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모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대감댁은 번듯하던 소슬대문을 팔아치우고 안채를 넘어 사랑채까지 남의 손에 넘긴 뒤 초라한 셋방살이로 밀려났습니다. 이웃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온 뒤 망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제가 망한 것이었구먼. 허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지요. 박씨 부인과 정호는 몇 해가 더 지나자 아예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깔보던 이들의 문전에서 한 사발 밥을 얻어먹으려 허리를 굽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느 해 겨울, 찬바람이 다시 사르르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박씨 부인과 정호는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만상 객주 앞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객주 앞은 참으로 북적였습니다. 쌀자루를 나르는 인부들, 남쪽에서 올라온 포목을 푸는 장사치들, 말에 실린 약재 꾸러미를 세는 점원들까지 사람과 물건이 끊이지 않았지요.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모자는 그 찬란한 풍경 앞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얘야, 아무 데서나 얻어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 이 큰 객주라면 남은 밥찌꺼기라도 있을 게다. 부끄럽다 생각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사람은 살아야 하느니라. 한때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입에서 이제는 밥 한 술을 구걸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세상일은 모를 노릇이지요. 두 사람은 객주 하인에게 사정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버리는 죽이라도 있으면 한 사발만. 하인은 두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가엾다는 듯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오늘은 대행수 마님께서 안채에 계시니 허락을 구해보리다. 잠시 후 안채의 휘장이 천천히 젖혀졌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은은한 향내를 머금은 여인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수십 명의 하인이 질서 있게 물러서 있었고 장부를 든 집사들까지 숨을 죽인 채 따랐지요. 그 여인의 걸음은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곧 권위였고 침묵조차 사람을 압도하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가죽신이 박씨 부인의 눈앞에 멈추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나 봅니다. 이리 추운 날 찬 바닥에 엎드려 계시니 보는 이의 마음이 다 시립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지요.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허나 동시에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정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고귀한 객주의 주인이 바로 10년 전 눈보라 속에 속적삼 차림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서희였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호는 마치 헛것을 본 사람처럼 멍하니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서희는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신 손님들이다. 안으로 모셔라. 빈속으로 세상 한탄부터 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 말에 박씨 부인의 얼굴에 순간 희망 같은 것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우리를 용서한 것인가? 탐욕 많은 이들은 끝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하곤 하지요. 곧 방 안에는 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이 펼쳐졌습니다. 윤기 흐르는 흰쌀밥, 기름진 전유어, 갖은 나물과 장아찌, 정갈한 탕과 구이, 심지어 보기 드문 과실까지 올라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박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호 역시 마른 침을 삼켰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아니, 대행수 마님. 아니지. 그래도 한 집 식구였는데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역시 네 팔자가 보통이 아니었어. 내가 예전엔 잠시 눈이 멀었었지. 이 늙은 시어미를 용서하고 우리 정우와 다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희는 조용히 손끝을 들어 하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저를 들여다 상 위를 내려다본 순간 그 얼굴이 서서히 잿빛으로 질려갔지요. 온갖 고운 백자와 반짝이는 금사발 사이 오직 박씨 부인 앞에 놓인 밥그릇 하나만은 시퍼렇게 녹이 슬고 귀가 떨어져 나간 바로 그 깨진 녹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으나 방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을 기억하십니까? 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 제 소문마저 벗겨 내쫓으시며 어머니께서 제게 던져주신 그릇이옵니다. 나가서 이 그릇으로 평생 빌어먹고 살라 하셨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발은 감각이 끊기고 눈 위에 쓰러져 숨이 멎어가는데도 이 그릇 하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날의 수치와 모욕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정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시선을 천천히 정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지압이었던 자여, 내가 그 집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보았소? 내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할 때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내가 밤마다 시어머니의 모욕을 삼키며 울 때 당신은 못 들은 척했지요. 내가 눈밭에 내던져질 때 당신은 곁에조차 없었으되 내가 쫓겨난 뒤에도 단 한 번 찾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색시, 나는 어머니의 뜻을. 뜻? 사내가 제 뜻 하나 없이 어미 뒤에 숨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을 이 꼴로 만든 것이오. 남의 인생을 짓밟을 때는 쉬웠겠지요. 허나 하늘이 다 보고 있었소. 서희는 다시 박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미움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식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내쫓아 죽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매를 들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것 그대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 깨진 녹그릇에 담긴 밥 한 그릇, 그것이 제가 베푸는 마지막 적선이옵니다. 드시고 나면 떠나십시오. 내 객주 문턱을 다시는 밟지 마시고 내 이름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곳은 사람을 짓밟아 세운 집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제 손으로 일으킨 집이니.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서 있던 하인들조차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들바들 떨며 그 깨진 녹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던졌던 모욕이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이었지요. 서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밥을 다 드셨거든 스스로 걸어 나가십시오. 내 하인들에게 끌려 나가시면 그 또한 너무 큰 치욕일 테니. 박씨 부인은 끝내 고개를 숙였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한때 며느리를 눈밭에 내던졌던 모자는 객주의 문 밖 찬바람 속으로 스스로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쫓아내는 자였고 이날은 떠밀려 나가는 자가 되었지요. 참으로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 뒤로 박씨 부인과 정호는 다시는 서희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디선가 그걸로 목숨을 부지하다 쓸쓸히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서로를 원망하며 떠돌다 흩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허나 서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불을 쌓고도 자신이 겪은 추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헐벗은 이들에게 소못을 내어주었고 갈 곳 없는 과부와 아이들에게 객주의 뒷채를 열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서희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아는 진짜 대행수다. 생각해보면 깨진 놋그릇 하나가 바꾼 것은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욕심은 결국 제 발목을 잡았고 모욕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여인의 의지는 마침내 세상을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오늘 이야기가 번님들 가슴에 묵혀있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내 주었기를 바랍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제 운명을 바꾼 서희처럼 우리 또한 모진 세월 앞에서 쉽사리 스스로를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속이 후련한 마음으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 기막히고 더 깊은 정취를 품은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 위의 야담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옵소서.